처음부터 신디 제이콥스가 아시아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첫 말을 꺼냈을 때 영적 분위기는 무거워졌다. 그녀는 영향력 있는 정부들이 심각한 내부 위기를 숨기고 있으며 조용히 내려진 결정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녀의 발언은 공식적인 서사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고, 세상 앞에서 위기의 신호가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모습만을 고수하려는 지도자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신디는 위험한 전환점이 이미 진행 중이며 앞으로 몇 달 안에 은밀한 갈등, 예상치 못한 붕괴, 그리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부상이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것은 이미 인식되기 전부터 시작된 변화의 첫 단계로서 단호히 선포된 경고였다. 그녀는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을 중국으로 지목했다. 신디에 따르면 권력의 중심부에서는 두 명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점점 치열하게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이 충돌은 공개적이지 않았지만 모순된 결정들, 서두른 움직임, 내부 집단들 간의 신뢰 상실 등으로 그 존재가 감지되었다. 이 분열은 매주 더 깊어지고 있었으며 전략적 분야에서 중국을 위협하는 조용한 불안정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이 권력 투쟁이 한때 파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구조들을 붕괴시킬 것이며 양측의 신뢰 상실이 뜻밖의 존재에게 자리를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인물은 제3의 인물이었다. 신디는 이 인물의 이름이 공공보고서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마쿠에서는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드러나기를 피하며 조용한 동맹을 강화하고 두 경쟁자가 한계에 다다를 시 결정적인 역할을 차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신디는 이 전환이 단지 중국 내부 권력을 재편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교 노선, 무역 협정, 그리고 이전에는 안정적으로 보였던 군사 계획까지 바꾸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 새로운 지도자가 다른 두 사람의 소모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정확히 그 지점에서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디는 또한 이 불균형의 물리적 징후들이 나라에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징후 중 하나로 그녀는 수년간 무시되어 온 부패 태만 관리 실패로 인해 초래된 거대한 건물의 붕괴를 언급했다. 그 충격은 단지 물리적 파괴 때문만이 아니라 절대적 통제를 통해 강력한 이미지를 유지해온 체제의 실제적인 취약함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즉각적이고도 파괴적일 것이다. 국민들은 이 붕괴를 국가 내부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를 입증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이는 당국이 감추려 했던 균열들을 드러내는 분노의 시작이 될 것이다. 붕괴 사건은 국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었다. 외국의 관찰자들은 그 사고를 단순한 건설 부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결함의 신호로 해석할 것이었다. 투자자들은 해당 지역의 안정성에 의문을 품고 무역 파트너들은 기존의 협정을 재검토할 것이며 안보 분석가들은 내부 분쟁이 중국의 군사 및 외교적 입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일 것이었다. 신디에게 있어 이 사건은 전환점이자 더욱 예측 불가능한 단계로의 이행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었다. 그녀의 말은 아시아가 안정으로 향하고 있다는 기존의 서사를 깨뜨렸기에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신디는 중국의 불안정성이 인접 국가들의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대륙에서는 아무 일도 고립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의 움직임이 다른 움직임을 끌어당기고 하나의 결정이 다음 결정을 바꾸며 모든 국가는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신디는 또한 중국 내부의 권력 다툼이 그들의 움직임을 은밀히 지켜보던 여러 정부의 즉각적인 반응을 자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2026년이 숨겨진 세력이 가시화되는 시기이며 수십 년간 견고하던 동맹들조차 시험대에 오를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순환은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를 꺼려하던 의도와 취약점을 드러낼 것이며 그녀에 따르면 이는 훨씬 더 거대한 흐름의 시작에 불과했다. 대중은 우려로 반응했다. 많은 이들이 비슷한 징후가 이미 뉴스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으며 다른 이들은 신디의 계시를 극도로 주의가 요구되는 시대를 향한 예고라고 여겼다. 입장이 어떻든 간에 정서적 충격은 분명했다. 그녀의 활동을 지켜보던 이들은 신디가 이처럼 지정학적 패턴을 묘사할 때면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사건들이 실제로 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신디 제이콥스가 시선을 북한으로 돌렸을 때 그녀의 추종자들 사이의 분위기는 즉시 달라졌다. 그녀는 그 나라가
아시아의 미래를 결정지을 비밀을 품고 있으며 그 비밀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녀의 발언은 단호했다. 신디는 그 시기에 북한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다가올 긴장의 격화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에 따르면 첫 번째 중대한 변화는 급작스럽게 일어날 것이며 이는 그 정권의 모든 과거 행보를 뒤엎는 사건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개방을 보았다고 말했다. 완전한 변혁은 아니지만 북한 지도부로부터 예상치 못한 제스처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었다. 신디의 계시에 따르면 이 개방은 외부와의 직접적인 접촉 형태로 나타나며 빠르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어 국제사회의 반응을 시험하려는 목적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신디는 이 움직임이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년간 누적된 내부 압력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 정권이 조용히 침식되고 있었으며 전통 언론이 간과한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본 사람이라면 그 징후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신디에 따르면 이 개방은 전 세계에 충격을 줄 것이며 정치 분석가들은 이 제스처를 외교 전략으로 해석하려 할 것이고 인접 국가의 지도자들은 실제 위험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경계 태세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문이 오래 열려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지도부 내부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어떤 지속적인 변화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게 중단될 것이며 그로 인해 혼란이 생기고 실제로 정권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될 것이다. 신디 계시의 가장 강렬한 부분은 북한 정권 내부의 권력 다툼에 대한 묘사였다. 그녀는 북한이 두 세대 간의 조용한 충돌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는 외부 세계에 대한 모든 움직임에 저항하며 고립된 현실을 고수하려는 강경하고 보수적인 구세대였다. 다른 하나는 정보, 기회, 유연성을 원하며 외부 접촉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의 일부 지도자들이었다. 이 갈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내부 긴장 상태를 야기하고 있었다. 신디에 따르면 이 대립은 2026년에 더욱 격화되어 전략이 아닌 충동에 의해 결정이 내려지는 환경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이 충돌이 갑작스러운 진전을 일으켰다가 곧바로 후퇴로 이어지는 상황을 만들 것이며 이는 인접 국가 전체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예측 불가능한 국가가 될 것이며 어느 날은 외교적 태도를 완화하다가도 다음 날은 통제를 재확인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진폭은 북한의 모든 움직임을 긴장 속에 주시하는 각국 정부의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신디는 이러한 내부 분열이 숨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구체적인 신호들이 모순된 결정들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측에서는 대화를 허용하지만 다른 측에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그와 같은 시도를 철회할 것이며 정부 일부는 제한적인 협력에 관심을 보이는 반면 또 다른 측은 전면적인 적대감을 강화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국제 분석가들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게 만들며 북한의 입장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신디에 따르면 이 세대 간 갈등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북한의 정체성 자체를 깊이 있게 건드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정권 내부의 일부 젊은 인사들이 비밀리에 외부 정보를 접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현실과 비교하면서 체제 개방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세대는 이러한 압박을 내부 통제 해체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상반된 시각의 충돌이야말로 북한이 단기간에 격렬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 핵심 배경 중 하나라는 것이 그녀의 설명이었다. 예언에 따르면 이 내부 갈등은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었다. 신디는 북한의 어떤 불안정한 움직임이든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움직임은 실제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도 신속히 행동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것이었다. 이는 한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극도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지속적인 긴장의 시기로 이어질 것이었다. 그 영상을 지켜보던 대중은 이 계시의 무게를 분명히 느꼈다. 많은 이들이 북한이 이처럼 모순적인 신호를 드러내는 일은 매우 드물며 어떤 이례적인 움직임이든 전 세계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디의 통찰은 매우 중요했다. 그녀는 여러분은 이 불안정성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는 앞으로 몇 달간 펼쳐질 가능성을 공동으로 이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디 제이콥스가 다시 초점을 일본으로 돌렸을 때 청중의 분위기는 즉각적으로 달라졌다. 그녀는 일본이 결정적인 지점에 도달해 있으며 그것이 동아시아 전체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어조는 단호했고 긴박감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마치 한마디 한마디가 피할 수 없는 변화를 예고하는 듯했다. 신디의 계시에 따르면 일본은 2026년에 누적된 긴장, 미뤄온 선택, 그리고 급속히 증가하는 외부 압박 속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항상 절제된 태도를 유지해온 이 나라가 이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결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신디는 일본이 두 가지 길 사이에서 갈라져 있다고 말했다. 하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온건한 노선을 지속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군사적 확장을 추구하는 길이었다. 그녀에 따르면 이 두 번째 노선은 지금 마쿠에서 빠르게 힘을 얻고 있었다. 그것은 느린 변화가 아니라 지역에 커져가는 불안정성에 대응해 일본이 보다 단호한 위치를 가져야 한다고 믿는 세력들에 의해 추진되는 공격적인 움직임이었다. 신디는 이 선택이 아시아 주요 강대국들 간의 관계에 직접적인 전환점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 관한 가장 충격적인 계시는 국가의 지도부가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는 말이었다. 그녀는 젊고 조직적이며 극도로 전략적인 한 그룹이 마쿠에서 영향력을 조용히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미래 방향을 전적으로 통제하려는 세력이었다. 신디에 따르면 이들은 일본이 방어적 태도를 버리고 지역 안보의 중심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이 내부 움직임은 중국과 북한의 불안정이 확대됨에 따라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이었다. 주변 국가들이 갈등, 붕괴, 예측 불가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본의 유력 세력들은 군사적 재편을 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신디는 이 상황 속에서 현재의 지도부가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는 기존의 전통적 태도를 유지하려 하고, 다른 일부는 일본이 더 이상 외부 위협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신디가 언급한 그 젊은 세력은 어떤 주저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이 그룹이 핵심 결정을 재편할 만한 힘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조용히 활동하며 지지 기반을 쌓고 군사 부문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며 일본이 새로운 국가적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구조적 변화를 조직적으로 추진할 것이었다. 그녀의 말을 듣던 대중은 이 변화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국가 구상을 향한 전환이었고, 지속되는 세계적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일본의 설계도였던 것이다. 이 변화 속에서 신디는 일본의 전환과 함께 나타날 경제적 신호들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녀는 일본 통화가 결정적 시기에 급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엔화 약세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직접적 반영으로 해석될 것이며, 투자자들은 내부 움직임을 감지하고 혼란을 예상하며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하락은 국제사회가 일본의 안정성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보여주는 취약성을 드러낼 것이다. 샌디에 따르면 이 순간적 붕괴는 정부 내부에서 이미 갈등 중이던 결정들을 가속화하는 촉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경제적 충격 이후 새로운 제안들이 강력하게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안들은 동맹을 재편하고 군사력을 확대하며 일본의 외교 활동을 완전히 바꾸는 내용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전진은 바로 군사적 노선을 지지하는 그룹에 의해 추진될 것이며, 신디는 그들이 대중 앞에서 이를 위기시 필요 대응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후 일본 역사상 전례 없는 위치로 국가를 이끌며 주변 국가들과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길로 접근하게 만들 것이다. 예언에 따르면 이 변화는 고립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중국의 불안정성과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 될 것이었다. 신디는 아시아가 각국이 서로를 점점 더 불신하며 관찰하는 순환에 들어가고, 이러한 불신이 이전에는 극단적으로 여겨졌던 결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결정은 대륙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인식에 대한 즉각적 반응으로 나타날 것이다. 신디 제이콥스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발언의 무게는 급격히 증가했다.
그녀는 어떤 다른 국가도 이처럼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며 어느 나라도 각 선택이 지역 전체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지점에 이토록 가까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신디에 따르면 한국은 거의 동시에 4가지 다른 경로가 등장하는 단계에 진입하게 되며 각각의 경로는 즉각적이고 깊은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은 아시아 긴장의 중심지가 되며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외부 압력과 내부 갈등으로 인해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신디는 한국이 현대 지리 정치에서 최대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결정은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남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에 의해 촉발되는 단절로 나타날 것이다. 그녀는 두 강대국 간 경쟁이 극도로 심화되어 중립이 불가능해질 것이며 한국은 명확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선택은 향후 수년간 군사협정, 무역경로, 투자, 나아가 국가 안보까지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녀의 발언이 불러일으킨 감정적 충격은 분명했다. 신디는 이 결정이 한국을 이전에 없던 국제적 노출 수준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심각한 긴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가까워지면 군사동맹은 강화되지만 중국의 공격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고 중국과 가까워지면 무역 협상에는 유리하지만 워싱턴과의 전략적 협정에는 위험이 될 수 있었다. 신디에 따르면 이러한 교착 상태는 정부 내부와 거리에서 끊임없는 압박 환경을 만들어내며 강렬한 논쟁과 사회적 분열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어느 쪽을 선택할지에 대한 내부 갈등이 사회를 전례 없이 분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자, 전문가, 젊은 세대와 노년층 모두 미래를 완전히 다른 경로로 바라보게 될 것이며 한국은 어떤 움직임도 즉각적인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감각으로 긴장된 사회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신디는 이 분열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잘못된 선택이 장기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두려움, 긴박감, 불안으로 가득한 깊은 갈등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첫 번째 딜레마를 제시한 후 신디는 두 번째 중대한 선택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언급했다. 그녀는 북한 정권의 짧은 개방과 갑작스러운 폐쇄 이후 한국이 훨씬 더 중대한 결정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다시 문이 열릴 때 진전할지 아니면 위험을 피하기 위해 거리를 유지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회는 역사적 진전을 가능하게 하지만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 불안을 촉발할 수도 있었다. 신디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국이 무거운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방은 접근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주지만 막대한 자원 투입과 깊은 구조적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거부는 즉각적 위험을 피할 수 있지만 다시는 쉽게 오지 않을 전략적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다. 그녀는 이러한 긴장이 한국 정부를 매우 민감한 상황에 놓이게 하며 동시에 내부와 외부의 압박을 동시에 감당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신디에 따르면 세 번째 선택은 경제를 보호할지 아니면 사회적 안정을 우선할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2026년에 이 두 영역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중요한 순간들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는 기업을 강화하고 통화를 안정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혹은 사회적 복지를 보호할 수 있지만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디에 따르면 이러한 내부 갈등은 정부를 지속적인 압박 상태로 몰아넣으며 국민들 사이의 논쟁과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네 번째 선택은 가장 깊은 차원의 결정이었다. 신디는 한국이 과거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짊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주기로 나아갈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오래된 원한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2026년에는 이러한 패턴과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디에 따르면 한국은 수십 년간 반복된 내부 갈등을 극복했을 때 비로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선택이 다른 세 가지 선택의 성격을 결정하고 국가 전반의 행보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신디 제이콥스가 예언의 세 번째 핵심 지점을 설명할 때 그녀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의 영적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한국이 북한과 관련된 결정에서 단순한 전략적 판단을 넘어 아시아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사이클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민감한 순간은 북한의 짧은 개방 이후 갑작스러운 불안정이 이어질 때 나타날 것이며
서울은 접근을 택할지 즉각적인 안전을 위해 물러날지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이 선택이 역사적 무게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외교적 결정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국제 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는 것이다. 신디는 이 순간이 내부 갈등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 찾아오며 작은 실수 하나가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장 상태를 동반한다고 말했다. 사회 일부는 개방을 드문 기회로 보겠지만 다른 일부는 위험으로 인식할 것이다. 이러한 충돌은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에 정부가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신디에 따르면 접근을 선택하면 막대한 투자와 더불어 정부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지도자들은 비용 관리, 경제 조정, 민감한 전환을 추진하면서 내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거리를 유지하는 선택은 즉각적인 안정은 제공하지만 같은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는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각각의 가능성은 국가 핵심 부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논쟁과 긴장을 증폭시켜 기관, 언론 거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신디는 한국이 이러한 교착 상태에 직면하는 동안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우려하며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에 따르면 중국, 일본, 미국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움직임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며 이는 이러한 결정이 동맹 재편과 지역 정책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디는 외부의 관심이 서울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며 한국이 군사적 충돌이나 경제적 위기를 피할 전략을 모색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신디는 예언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 중 하나를 제시했다. 그녀는 이러한 모든 선택이 더 큰 그림의 일부이며 아시아 판도에 완전한 재편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2026년에는 각국이 이웃 국가들의 결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중국의 불안정, 북한의 변동, 일본의 군사적 진전은 압력의 연쇄를 만들어 한국을 지정학적 갈등의 중심으로 몰아넣을 것이며 이 시기를 신디는 이전에는 숨겨져 있던 세력이 명확히 드러나는 순간으로 묘사했다. 이 계시에는 그녀가 5번째 움직임이라고 부른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모든 상황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믿는 순간에 나타날 행동이었다. 신디에 따르면 이 움직임은 한국, 중국, 일본, 북한 중 어느 한 국가가 단독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국가 간 연쇄적인 반응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각국은 서로를 새로운 입장으로 몰아넣으며 아무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결정의 순환을 만들어낼 것이다. 신디는 중국이 내부 분쟁과 신뢰 하락에 대응하면서 지역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내부 갈등으로 압박을 받으며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예측 불가능한 결정을 내릴 것이며 일본은 새로운 군사 지도부 하에서 이웃 국가와의 상호작용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긴장 고조를 관찰하며 전략적 이익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맹을 강화할 것이다. 신디 제이콥스가 이 계시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을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청중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아시아 각국의 모든 움직임 이후 대륙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예상치 못한 요소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정부도 군대도 경제 강국도 아니었다. 정치 분석, 전략 보고서, 국제 논의에서도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인물이었다. 신디는 이 인물이 2026년 말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각국이 급격한 변화에 취약해진 시점에서 명확히 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디가 예언의 결말을 설명할 때 현장은 마치 아시아를 보는 시각을 바꾸는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된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지역 국가들의 모든 움직임 이후 전통적인 예측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존재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인물은 기존 강대국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일반적인 외교 구조에도 속하지 않았다. 정부들이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신속히 움직이는 인물이었다. 신디는 이 등장이 은밀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하며 직접적이고 강렬하며 불가피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녀에 따르면 이 인물은 대륙이 내부 분쟁, 정치적 붕괴, 외부 압력, 전략적 불균형으로 소진된 시점에 나타날 것이다. 신디가 6번째 플레이어라고 부른 이 존재는 지도자들이 분열되어 있고 동맹이 혼란스러우며 적국이 취약할 때 등장할 것이었다. 그의 출현은 결정을 좌우하고 협상을 바꾸며 어떤 정부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드러날 것이다.
신디는 이 움직임을 2026년 전체 사이클 중 가장 위험한 전환점으로 묘사했다. 그녀는 이 인물이 한국, 북한, 일본, 중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적 대화나 예측 가능한 제안으로 접근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 기대를 바꾸고 아무도 고려하지 않은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각국 정부는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고 분석가들은 어디서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이 나타났는지 이해하려고 혼란에 빠질 것이다. 신디는 이 6번째 플레이어가 아시아가 가장 취약한 순간에 등장하며 즉각적인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인물의 등장은 각국이 극도로 신속하게 재배치하도록 강제할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내러티브 통제권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불신과 공포로 반응할 것이고, 일본은 새로운 영향력이 확장 계획을 방해할까 경계하며 최고 수준의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중국은 예상치 못한 개입이 이미 내부적으로 소모된 권력 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며 직접적 위협으로 인식할 것이다. 한국은 동맹, 경제, 안보와 관련된 어려운 결정에 직면한 시점에서 이 존재의 등장을 추가적인 부담으로 느낄 것이다. 신디는 6번째 플레이어가 공개적인 주목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의 힘은 기대를 조작하고 계획을 미묘하고 신속하며 전략적으로 변경하는 능력에 있다. 서명이 이루어지기 전 협정을 영향력 있게 바꾸고 발표되기 전 계획의 방향을 틀며 당국이 인지하기도 전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신디에 따르면 이 등장으로 아시아는 안정이 아닌 긴급성을 기준으로 결정이 내려지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녀가 이 수수께끼 같은 인물을 설명한 후 다시 한국에 초점을 맞췄을 때 발언의 어조는 더욱 엄격해졌다. 신디는 한국이 단순히 외부 압력뿐 아니라 대륙 내 위치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 위기와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한국에 대한 가장 큰 위험은 이웃나라가 아니라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는 내부 능력 부족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분열은 심화되고 불안정성은 증가하며 전략적 결정을 통제하려는 정부 주요 부문 간 충돌이 발생할 것이다. 신디는 2026년을 한국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는 해로 묘사했다. 그러나 일부 지도자들은 위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직접적 결정에서 물러나려 할 것이며 이 태도는 심각한 장애물을 만들어낼 것이다. 아시아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가운데 한국의 지체는 영향력 상실, 대응 능력 약화, 기회 상실로 이어질 것이다. 우유부단은 약점의 신호로 인식되어 외부 강대국이 원래 서울이 주도해야 할 조치를 취할 공간을 열어주게 된다. 신디는 또 지정학적 압력으로 인해 국가 핵심 기관들이 내부 갈등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적, 군사적 결정이 반대 세력에 의해 이해 제기되면서 지속적인 경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외국 관찰자들은 이를 심각한 불안정으로 해석할 것이다. 이는 기존에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협정, 투자, 동맹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신디는 사회적 분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념적 갈등, 세대 간 충돌, 지역적 긴장이 심화되며 그녀에 따르면 이러한 환경은 외부의 조작에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 적대국은 약점을 이용하고 우방국은 신뢰를 잃으며 국민들 스스로도 국가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점점 더 크게 느낄 것이다. 신디는 이 순환이 위험한 이유는 6번째 플레이어가 혼란 속에서 전략적 방향에 영향을 미치도록 행동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디는 한국이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우선순위를 신속히 재정비한다면 이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한국이 지역 리더십을 발휘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수년간 반복되어 온 우유부단한 패턴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디는 명확성, 단합, 실행력이 필요하며 이를 갖추지 못하면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을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중은 강렬하게 반응했다. 많은 이들이 한국이 이미 뚜렷한 분열 징후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다른 사람들은 이 예언을 아시아의 급속한 변화를 주시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였다. 입장과 상관없이 감정적 충격은 명백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의견은 이 계시를 공동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댓글로 6번째 플레이어의 등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이 인물이 아시아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지 남겨달라. 여러분의 관점은 분석을 확장하고 다가오는 신호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기밀 기록에 표시된 날짜는 정부의 어떤 전문가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릴 만큼 무거운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2030년 2월 18일 오후 4시 4개의 도시 전체가 어떤 위성도 감지하지 못한 힘에 의해 사라질 수 있는 날이었다. 이 예언은 기술기관이나 과학적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시즈오카 언덕에 은둔하며 살아가던 한 여성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는 그 예언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실현되는 것을 지켜본 이들 사이에서 두려움과 함께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졌다. 노부요 아야메, 올해 94.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말도 듣지도 못했지만 어떤 논리도 뚫고 나가는 듯한 예언을 글로 남겼다. 그녀가 신뢰를 얻은 계기는 2026년 시니다 터널 붕괴 사고를 11개월 전에 정확히 예언한 사건이었다. 대중은 단순한 우연이라 여겼고 당국은 근거 없는 추측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생존자들은 미리 예고된 그 날짜를 결코 잊지 못했다. 그때부터 아야메가 남긴 모든 말은 일본 행정부의 은밀한 층위에서 회람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는 이성이 공포를 이기지 못했다. 이번 새로운 예언에서 그녀는 조용히 시작되어 예고 없이 번져나가며 도시 구조물들을 바닷속 깊이 끌고 갈 붕괴를 묘사했다. 마치 땅이 인간이 세운 것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문서에는 단 한 문장만 기록되어 있었다. 4개의 도시가 삼켜질 것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도도, 지명도, 지리적 정보도 없었다. 오직 정확한 시간, 명확한 날짜,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충격. 정부는 이 내용을 망상이라며 무시하려 했지만 2026년에 실현된 예언의 기억이 어떤 안도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장관들을 가장 괴롭힌 부분이 있었다. 아야메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일본을 지탱해온 에너지 주기의 종말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일본이 생명의 숨결을 잃고 그 흐름이 한반도로 이동할 것이라 적었다. 경제, 외교, 군사 전략에 익숙한 관료들에게 이 말은 황당하게 들렸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기술, 인공지능, 군사력에서 급부상한 한국을 지켜본 이들에게 이 선언은 전혀 비현실적으로만 느껴지지 않았다. 신비주의처럼 들렸던 말들이 점점 현실의 조짐과 맞아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 극도의 긴장 속에서 또 다른 요소가 내부의 공포를 증폭시켰다. 예언은 일본 역사상 최대 기술 프로젝트인 너실카의 실패를 언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양자 칩을 제조해 일본을 다시 업계 선두로 끌어올리기 위한 33조 엔 규모의 투자였다. 그러나 예언은 이 기술 구조가 2030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며 첫 상업용 칩이 출시되기 전 붕괴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정보는 산업계 전반의 사기를 꺾었는데 특히 내부 보고서들에서 이미 지연, 냉각 실패, 양자 공명 챔버의 불안정성 등이 지적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어떤 정보도 유출될 수 없었다. 전국적인 공황을 부추기는 일은 치명적일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립된 일부 부서에게는 그 예언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국가는 경제적 미래를 이 프로젝트에 걸었지만 이제 그것은 예언 속에서 파멸로 묘사되고 있었다. 장관들이 이 예언의 유출 가능성을 두고 대책을 논의하던 중 외부의 개입이 모든 상황을 악화시켰다. 39세의 언론인 카미아레는 정부가 숨긴 예언자와 그 예언들의 존재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받게 된 것이다. 레는 최근 몇 년 동안 작고 영향력 없는 기사들에 좌절하며 하락세에 있었다. 그러나 아야메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그는 2026년의 사고를 떠올렸다. 그는 그 재난을 직접 취재했고 원본 문서를 본 적이 있었으며 그 날짜가 실제 사건과 일치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그 여인을 미신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났고 위험을 이해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진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예언은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서만 회람되고 있었고 평범한 기자가 그것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레는 단 한 장의 봉투를 받게 되었고 그 안에는 예언의 문장과 아야메가 거주하는 산악지역을 가리키는 희미한 지리적 단서가 담겨 있었다. 이 순간부터 이야기는 스스로의 형태를 갖기 시작했다. 레는 단지 하나의 기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정부가 숨기려 하는 무언가의 이면에 있는 진실을 찾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 2030년 2월 18일이라는 날짜는 단순한 예언의 표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익숙한 현재와 아무도 직면하려 하지 않는 미래를 가르는 선이었다. 렌은 아야메를 찾는다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려 하는지를 밝혀낼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가 내딛는 걸음 하나하나마다 나라 전체가 피할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커져갔다. 그리고 그는 이 이야기가 반드시 대중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의 영향은 정치나 기술을 넘어 그가 매일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감춰진 것은 이해되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그 누구의 권위로도 억제할 수 없는 힘들을 움직이고 있었다. 한편 한반도의 급격한 변화는 전 세계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고 아야메의 말은 구체적인 지표들과 일치하면서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한국의 양자 반도체 분야에서의 도약은 국가 차원의 예상을 초월했고 군사 수출은 주요 강대국과 견줄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 그 사이 일본 경제는 정체에 빠졌고 외국인 투자는 감소세를 보였다. 아야메가 남긴 생명의 숨결이 한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문장은 처음엔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표현처럼 들렸다. 그러나 지정학적 움직임을 통해 바라보았을 때 그것은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의 요약처럼 느껴졌다. 단순한 기술이나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영향력과 권력, 그리고 역사적 방향성의 이동이었다. 이웃나라는 놀라운 속도로 중심 무대에 올라서고 있었고 심지어 회의적인 분석가들조차 예언과 현실 사이의 일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렌은 마침내 무녀가 사는 지역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여정은 시작부터 누군가의 감시를 받는 듯한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진행되었다. 시즈오카 산악지대로 이어지는 도로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눈에 띄지 않는 순찰 차량들이 오갔고 그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움직임이었다. 렌은 이미 누군가가 자신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정부의 침묵 뒤에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가 있다는 자신의 의심을 확신하게 만들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주민들 사이에서 묘한 불안을 느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압력이 공동체의 일상을 짓누르는 듯한 분위기였다. 아무도 아야메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녀에 대해 묻자 몇몇은 시선을 피했고 일부는 정부 관계자들이 그녀에게 접근하려다 실패한 최근의 사건에 대해 속삭였다. 사람들의 말투는 빠르고 조심스러웠으며 마치 곧바로 어떤 처벌이 닥칠 것을 두려워하는 듯했다. 이 긴장감은 렌으로 하여금 자신의 탐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했다. 그는 무녀의 집으로 향하는 길목에 다다랐을 때 길을 차단하고 있는 차량 한 대를 발견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통행을 막고 있는 듯했고 2명의 요원이 환경조사를 위한 일시적인 통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설명은 즉흥적으로 꾸며낸 듯 억지스러웠다. 렌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일단 물러났지만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을로 돌아와 작은 식당에 머물던 그는 몇 시간의 기다림 끝에 노인들 사이에서 아야메의 이름이 언급되는 단편적인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은 아야메가 남긴 경고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일본의 보호 에너지가 약해지고 있으며 이 쇠퇴가 극단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학적이거나 기술적인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고 단지 그녀가 그런 내용을 적은 뒤 모습을 감췄다고 반복했다. 마치 그녀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듯했다. 그 말을 곱씹고 있던 렌에게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녀는 밖에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며 렌을 이끌었다. 이름은 하나, 일본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했고 아야메가 남긴 일부 문서를 번역해온 학술 그룹의 일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 그룹은 예언 패턴과 사회 문화적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다. 그녀에 따르면 아야메는 연속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글을 쓰지 않았으며 단절된 블록 형태로 예언을 기록했고 그것들을 조합해야만 전체의 흐름이 드러났다. 하나는 그 예언 중 일부의 단층 파열, 산업 붕괴, 그리고 2030년까지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나타날 세계 질서의 재편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 내용을 구조적 경고라고 부르며 낡은 종이 3장을 렌에게 건넸다. 거기에는 번역된 예언의 일부가 담겨 있었다. 문서들은 소름 끼칠 정도로 구체적인 세부 사항과 함께 앞으로 몇 개월에 걸쳐 점차 심화될 일련의 현상들을 묘사하고 있었다. 첫 번째는
인구 밀집 지역을 지탱하는 지하 구조물들의 점진적인 붕괴였다. 두 번째는 일본의 기술력이 한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며 너실카 프로젝트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결과적으로 일본 역사상 최대의 산업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세 번째는 일본을 강대국으로 인식하던 세계적 시각이 변하면서 새로운 아시아 주체들이 부상할 것이라는 예고였다. 렌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글의 명확성이었다. 상징적인 표현도 영적인 설명도 없었다. 텍스트는 냉정하고 직설적이며 거의 기술 문서처럼 느껴졌다. 그 무시무시할 정도의 정밀함은 무언가 매우 심각한 사태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하나는 이 문서들을 정부에 전달하려 했지만 어떤 공식적인 경고도 전달하지 못하도록 제지당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당국이 이런 예언이 초래할 사회적 충격을 두려워하여 재난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길을 택한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 언론에서 일본의 경제적,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는 보도가 늘어날수록 아야메의 말은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었다. 마치 나라 전체가 그녀가 가리킨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듯했다. 한 걸음씩 되돌릴 수 없는 길을 향해 가고 있었다. 렌은 자신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곧 드러날 역사적 기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예언은 국경을 초월하는 힘, 정부의 결정을 흔드는 영향력, 그리고 국가 전체의 궤적을 바꾸는 변화를 다루고 있었다. 그는 이 내용을 세상에 알리는 순간 직접적인 탄압이나 감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다. 설령 권력이 이를 감추려 하더라도 말이다. 그 만남 이후 렌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그는 반드시 아야메를 찾아야 했고 새로운 장벽이 생기기 전에 그녀의 설명을 온전히 기록해야만 했다. 이 확신은 렌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위험을 모른 채 걸음을 옮기고 있었지만 그가 손에 쥔 것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라 전체가 외면하려는 미래의 일부였다. 그리고 산속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진실은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었다. 아야메의 은신처로 향하는 길은 산등성이를 오를수록 점점 더 좁아졌다. 렌은 마을 사람들이 꺼리는 오솔길을 따라 파편적인 증언과 그녀가 상부의 명령에 따라 고립되었다는 확신만을 믿고 나아갔다. 주변의 경찰 존재는 단순한 감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봉쇄였다. 그곳에는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철저히 차단되어야 할 무언가가 있었다. 렌은 멀리서 산 허리쯤의 측면 통로 앞에 서 있는 요원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을 확신했다. 그들은 접근하지 않았다. 단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마치 자신들이 감히 마주할 수 없는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인근 주민들로부터 들은 소문도 그랬다. 어느 날 밤 관용 차량들이 그 지역을 에워싸고 무녀의 집에 강제로 진입하려 했으나 곧 후퇴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 원인을 지대도 없는 지진과는 다른 충격으로 설명했다. 그 사건 이후 어느 누구도 직접 접근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렌은 그것이 과장된 이야기인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자신이 마주친 요원들의 반응은 분명히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이 작동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그는 하나가 알려준 우회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곧바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숲을 가로질러 나무와 바위에 가려진 오래된 경로를 찾아냈다. 좁고 험하고 오랫동안 잊힌 듯한 길.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길이었다. 거의 1시간을 기어오른 끝에 렌은 작은 공터에 도달했다. 그 한가운데에는 뒤틀린 나무들 사이에 자리한 오래된 목조 오두막이 하나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곳에 누군가가 여전히 살고 있다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레 다가갔다. 긴장과 긴급함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조였다. 그리고 그가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문이 천천히 열렸다.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또렷한 눈빛, 고요한 표정. 그녀는 작은 슬레이트판을 들고 있었고 그 위에 자신의 말을 써내려갔다. 바로 아야메였다. 그녀의 연약한 외모는 공간 전체를 압도하는 존재감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의 자세는 마치 주변의 모든 사건을 이미 알고 있는 듯했고 보통 사람은 볼 수 없는 흐름을 꿰뚫고 있는 자의 의식을 품고 있었다. 아야메는 짧은 문장을 써서 칠판을 들어 보였다. 당신은 늦었어요. 그 말은 경고처럼 렌의 가슴을 강하게 때렸다. 그녀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고
렌은 소박한 의자에 앉았다. 그 옆 테이블 위에는 기호, 날짜, 숫자 배열로 가득한 종이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제야 렌은 자신이 이전에 받았던 예언이 이 거대한 퍼즐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테이블 위 문서들은 미래의 사건들을 시간 순서가 아닌 단편적인 조각들로 기록하고 있었다. 마치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단 한 사람만이 이 조각들을 조합해 전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된 듯했다. 아야메는 렌에게 그 문서들 중 3장을 건넸고 신중히 읽으라는 뜻으로 손짓했다. 첫 번째 문서에는 3방향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지각판의 단층 붕괴가 언급되어 있었다. 이는 극히 드물며 발생 시 대규모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현상이었다. 두 번째 문서는 너실카의 붕괴를 다루고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인간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외부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이 그 설비의 물리적 구조를 직접적으로 침식시킬 것이라고 했다. 세 번째 문서에는 일본의 생명력, 즉 기 혹은 국가의 본질적 에너지가 점진적으로 한반도로 이동하는 현상이 묘사되어 있었다. 문장들은 상징이나 비유 없이 직설적으로 쓰여 있었고 마치 이미 일어난 사실을 보고하듯 차가운 정확성을 띠고 있었다. 렌이 정신없이 정보를 정리하려 애쓸 때 아야메는 또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무언가를 썼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렌의 호흡이 빨라졌다. 그들은 이미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말은 경고가 아니라 단순한 사실의 선언처럼 느껴졌다. 아야메는 놀라울 정도의 속도로 계속해서 글을 써 내려갔다. 그녀는 며칠 전 정부 요원들이 자신을 침묵시키려 시도했으나 어떤 보이지 않는 방해로 인해 접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날 이후 그녀는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고 은둔한 채로 지냈으며 이 마지막 계시들을 전할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렸다고 했다. 렌은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음을 깨달았다. 모든 것은 이 순간을 향해 조율되어 있었던 것이다. 아야메는 따로 정리된 작은 문서 더미를 가리켰다. 그것은 렌이 도착하기 며칠 전에 기록된 최신 예언들이었다. 그 안에는 지질 안정성과 도시의 안전성에 대한 세계적 인식 자체를 뒤흔들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4개의 도시가 밑으로 끌려갈 것이라 표현했고 그 원인은 지하 깊숙이에서 조용히 축적되고 있는 힘들이라고 했다. 그 묘사는 감정 없이 냉정하고 구체적이었다. 마치 그녀가 그 현장을 직접 보고 있는 듯했다. 모든 기록에는 동일한 날짜가 반복되고 있었다. 2030년 2월 18일, 그 어떤 해석의 여지도 없었다. 정확하고 명확하며 피할 수 없는 예언이었다. 렌이 손짓으로 아직 경고할 시간이 있는지를 묻자 아야메는 단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썼다. 이제 결정은 듣는 사람들의 몫이다. 그것은 깊은 충격을 주는 선언이었다. 책임은 정부나 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정보를 접한 이들이 지금 말해지고 있는 것의 심각성을 이해해야 했다. 렌에게 그것은 자신이 그 순간부터 지니게 된 것이 단순한 문서 묶음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것은 멈출 수 없는 무언가에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녀는 이어서 훨씬 더 최근에 작성된 마지막 조각을 건넸다. 그 문서에는 그녀만의 고유한 조직 체계처럼 보이는 기호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상단에는 단순한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일본이 침묵할 때 한국은 깨어난다. 렌은 이것이 모든 예언을 연결하는 마지막 고리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단지 물리적인 재앙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지역의 균형에 깊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경제, 문화, 정치, 집단의 운명을 가로지르는 함의를 지니고 있었다. 아야메와의 만남 이후 렌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게 되었다. 무녀가 써 내려간 모든 말들은 그가 현실 세계에서 목격하던 움직임들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일본의 조용한 위기는 점점 심화되고 있었고 한국은 가속화된 속도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문서들은 단순한 지정학적 예측을 넘어서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정밀하게 묘사된 일련의 재앙이었다. 아야메는 하나의 숨겨진 주기가 대규모 붕괴와 함께 끝날 것이며 그것은 인구 밀집 지역을 지탱하던 지하 구조물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록했다. 그리고 그 붕괴의 결말은 즉각적일 것이라 했다. 수십 년간 축적되어 온 힘에 의해 도시들이 아래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 경고는 어떤 해석의 여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것은 단호하고 명확하며 파괴적이었다. 기록들 사이에서 렌은 너실카의 최종 붕괴에 초점을 맞춘 일련의 문서들을 발견했다. 아야메는
일본 산업의 최대 희망으로 선포되었던 그 기술 중심지가 지하 불안정성의 영향으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장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 묘사했다. 그녀는 내부 챔버의 결함, 비정상적인 진동, 그리고 설비 구조 기반에서의 심각한 침식 현상을 언급했다. 이 모든 것은 첫 번째 양자 칩이 출시되기 전, 즉 사전에 발생할 예정이었다. 이 정보들은 기업 내부 직원들이 보고한 이상 징후들과 정확히 일치했으며 외부에는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이었다. 마치 그 예언이 불가피한 기술적 붕괴의 모든 세부를 실시간으로 따라가고 있는 듯했다. 33조 엔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들어간 너실카는 국가 재건의 상징에서 몰락의 전조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렌은 아야메가 단일한 비극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수세대에 걸쳐 일본을 지탱해온 하나의 구조가 끝나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 충격은 단지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것은 경제, 정체성, 사회적 안정성 전반을 뒤흔드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는 더 읽을수록 일본이 단순한 물리적 실패를 겪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의 위치 자체가 붕괴될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한국의 부상은 장식 없는 직설적인 문장들 속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일본이 잃은 에너지를 새로운 주체가 받아들이는 주도권의 이동이었다. 렌은 이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정치적 도발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까지 읽어온 모든 것이 국제 정세의 최근 흐름과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아야메는 훨씬 더 심층적인 무언가를 드러냈다. 그녀의 마지막 기록들에서 변화는 처음에는 영적인 차원에서 시작되지만 곧 정치적 결정과 사회적 변화로 가시화된다고 설명되어 있었다. 한국은 세계 재편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일본의 힘이 흩어지면 그 빈자리를 이웃 국가에서 새로운 구조가 대체하게 될 것이며 그 구조는 다가올 변화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지도자들에 의해 이끌릴 것이라 썼다. 그녀의 예언 중에는 전례 없는 조약, 예상치 못한 동맹, 그리고 경제적 경계의 재구성이 언급되어 있었다. 렌은 그것이 단순히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이 아님을 확신했다. 그것은 미래의 전체적 재설계였다. 그가 읽고 있는 것에 방대한 의미를 흡수하려 애쓰고 있을 때 아야메는 렌이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일정한 속도로 글을 써내려가며 이 순환이 정점에 도달하는 정확한 순간에 대한 설명을 남겼다. 그녀가 묘사한 지각 현상은 점진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갑작스럽고 동시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다. 세 개의 단층이 일본 영토 아래에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열리며 수세기 동안 축적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될 것이다. 이 힘은 지하에서 수직적인 이동을 일으켜 하나의 사건 동안의 수많은 주거 지역을 아래로 끌어내릴 것이었다. 아야메는 4개의 도시가 연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상세히 기록했으며 그 과정에서 전면적인 대피는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그 시나리오는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렌은 심호흡을 하고서야 계속 읽을 수 있었다. 날짜, 장소, 사건의 순서, all 모두가 그곳에 있었고 해석의 여지 따위는 없었다. 그때 무녀는 예언에 훨씬 더 민감한 부분을 드러냈다. 그녀는 며칠 전 자신이 겪은 추적에 대해 썼다. 당국은 그녀를 강제로 데려가려 했지만 현장에서 장비와 차량들이 혼란에 빠지는 예기치 못한 사건 이후 후퇴했다고 한다. 렌은 그 부분을 읽으며 몸이 굳어버렸다. 그것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어서가 아니라 산 주변에 상시 배치된 경찰과 요원들의 존재가 바로 그 사건이 실제였음을 뒷받침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를 침묵시키려는 시도는 이 문서들이 절대 언론인의 손에 들어가선 안 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야메는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렌에게 넘겼다. 그녀는 렌만이 이 내용을 세상에 알릴 의지를 가진 유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만남에서 렌이 읽은 마지막 부분은 무녀의 최종 계시였다. 아야메는 그녀의 전체적인 비전을 요약한 문장을 가리켰다. 일본이 침묵할 때 한국은 깨어난다. 거기에는 상징적 의미 따위는 없었다. 그것은 주도권의 전환과 새로운 시대를 열 구조적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선언이었다. 렌에게 있어 그 말은 이웃 국가가 예언된 붕괴 이후 세계 재편의 중심지가 될 것임을 의미했다. 이 예언은 더 이상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시아 전체의 이야기였으며 그 파장은 세계 전역에 미칠 것이었다. 아야메는 마치 하나의 순환을 마무리하듯 문서들을 정리했다.
렌은 그제야 마지막 문이 자신 앞에 열렸음을 이해했다. 이제부터는 무녀가 아닌 자신의 선택이 남아 있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세상이 알게 될지 아닐지는 전적으로 그의 몫이었다. 이 자각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잊고 있던 결심을 일깨웠다. 이제 나아갈 시간이었다. 왜냐하면 역사는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렌이 오두막을 떠날 때 그의 손에는 그의 경력에서 어쩌면 현대사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문서가 될 수 있는 것이 들려 있었다. 그러나 그가 산길을 내려가기도 전에 아래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빠르고 조율된 발소리, 짧은 암호를 주고받는 목소리. 주민도 아니었고 호기심에 온 이들도 아니었다. 그 움직임은 너무 정교했고 너무 조용했고 너무 조직적이었다. 우연한 접근이 아니었다. 렌은 자신이 이미 추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누군가가 무녀와 관련된 어떤 정보도 외부로 퍼지지 않도록 막으려 하고 있었다.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으며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그 자리에서 그는 3명의 요원이 접근해 오는 것을 목격했다. 모두 제복을 입고 있었고 손전등과 휴대용 탐지기로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흔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누군가를 추적하고 있었다. 자유와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자각은 모든 것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었다. 예언은 단순히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억압되고 있었다. 아야메의 존재 자체가 공공으로부터 진실을 통제하려는 제도적 권력에 대한 위협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렌은 그 조용한 충돌의 한복판에 있었다. 그는 요원들이 몇 미터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반대편 비탈로 향하는 우회로를 택했다. 그 길은 가파르고 위험했지만 체포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다. 그의 움직임은 계산되어 있었고 숨소리조차 조절해 주의를 끌지 않도록 했다. 하산은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렸고 그가 마침내 보조도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마을까지의 여정은 지속적인 추격의 감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 순간 렌은 차량이 가까워지는 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 무정의로 전달되는 명령들을 들었다고 느꼈다. 그는 곧 사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세상에 알릴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를 다시 만나는 것이었다. 그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미리 정해둔 장소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렌이 문서들을 건넸을 때 하나는 페이지의 분량과 내용의 깊이를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몇몇 문서에는 그녀가 이전에 단편적으로 번역했던 예언의 완전한 버전이 있었고 다른 문서들은 그녀의 연구팀조차 한 번도 접한 적 없는 새로운 예언들을 담고 있었다. 아야메의 전체적인 비전이 그 종이들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하나는 그것이 더 이상 단순한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이해했다. 그것은 한 사회 전체를 향한 경고였다. 렌의 결정은 빠르게 내려졌다. 그들은 모든 것을 녹화하고 문서를 디지털화한 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몇 분 안에 정보를 퍼뜨릴 준비를 해야 했다. 검열의 위험은 컸지만 자료가 즉시 공개된다면 그 충격은 훨씬 더 클 것이었다. 렌은 하나의 집 거실에 즉석 카메라를 설치하고 직접 녹화를 시작했다. 문서의 출처, 예언의 내용, 그리고 관련된 위험들을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확신도 담겨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공간은 없었다. 그가 침묵을 지킨다면 4개의 도시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사라질 운명에 놓이게 될 것이었다. 녹화는 거의 1시간이 걸렸다. 끝난 후 렌은 영상과 스캔된 문서들을 여러 서버에 분산 업로드해 추적과 삭제를 피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채널에 가장 직설적인 제목을 붙여 게시했다. 2030년 2월 18일 금지된 붕괴 예언 문서. 몇 분도 되지 않아 게시물은 들불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충격에 빠진 사람들의 댓글, 의문, 감정적인 반응과 분석이 폭발적으로 이어졌고 영상 조회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단숨에 소셜미디어상의 최대 화제로 떠올랐다. 렌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정부의 반응 속도였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해당 게시물은 당국에 의해 표시되었고 렌의 이름은 내부 보고에 오르기 시작했다. 명령은 즉시 신원을 파악하고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요원들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하나가 수상한 움직임을 눈치채고 미리 그를 경고해준 덕분에 렌은 몇 분 앞서 탈출에 성공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훨씬 더 파괴적인 충격이었다. 은신처를 향해 이동하던 중
그는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문자 내용은 없었고 한 장의 사진만 도착해 있었다. 그의 아내와 딸이 낯선 남성들에게 감시당하고 있는 장면이었다. 그 아래엔 짧은 경고가 있었다. 지금 당장 멈춰. 충격은 말 그대로 전신을 마비시켰다. 렌은 세상이 자신을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단순한 제도적 검열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진실에 접근하는 자라면 누구든 파괴할 준비가 된 시스템과 맞서고 있었다. 공포와 죄책감이 얽히며 그의 가슴을 조여왔지만 동시에 그는 새로운 종류의 결심을 품게 되었다. 그들은 예언을 막기 위해 그의 가족을 건드렸다. 진실을 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그의 삶을 무너뜨리려 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아야메의 예언이 정확히 그녀가 말한 대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다음 행동을 고민하던 중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아야메가 다음 날 아침 숨진 차에 발견된 것이었다. 공식적인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였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전날 새벽 그녀의 집 근처에서 경찰의 움직임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무녀의 죽음은 더 이상 그녀로부터 직접 정보를 얻을 수 없음을 뜻했지만 동시에 상황의 심각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이제 그녀가 렌에게 남긴 모든 것이 유일한 정보원이 되었고 정부는 그 마지막 단서를 완전히 봉쇄하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기자는 자신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경계를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부터 벌어질 일들은 그의 경력, 이름 안전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것은 세상의 마지막으로 진실을 들려줄 수 있는 기회였다. 압박이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그가 올린 영상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었고 그 여파는 어떤 기관도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 도달하고 있었다. 렌의 영상은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규모로 퍼져나갔다.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일본 사회는 공포, 불신, 무언가 곧 일어날 것이라는 감각 사이에서 양분되었다. 아야메의 문서들은 인터넷 전역으로 퍼졌고 독립 전문가들, 지질학 연구자들, 도시 안전학자들, 국제 기자들, 심지어 오래된 예언의 실현이라 믿는 종교 단체들까지 이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투명성을 요구하는 해시태그들이 SNS상에서 주요 화제로 떠올랐고 외국 언론은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4개의 도시가 삼켜질 수 있다는 정보가 퍼지면서 일부 취약 지역에서는 자발적인 부분 대피가 벌어졌다. 많은 가족들이 임시로 집을 떠나 고지대로 이동하거나 다른 현으로 피신했다. 국제적 반향은 한국 언론이 이 예언을 전면적으로 보도하면서 더욱 강해졌다. 서울, 부산, 대구의 주요 신문은 아야메가 묘사한 에너지 이동 현상에 대해 상세히 분석했고 이를 한국의 기술 및 군사적 발전과 연결지었다. 한국이 향후 세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한국의 평론가들은 아야메의 비전이 자국의 지식인과 승려들이 오래전부터 남긴 예언들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방송들은 일본에 닥친 위협뿐 아니라 한국이 역사적으로 각성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는 가능성도 함께 다루었다. 아야메가 남긴 문장, 일본이 침묵할 때 한국은 깨어난다는 한국 대중 사이에서 새로운 시대의 상징처럼 확산되었고 예언이나 영적 주제에 관심이 없던 젊은 세대까지 이를 인용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렌은 요코하마의 작은 아파트에 숨어 지내며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가족과는 직접 접촉하지 않았고 그 어떤 움직임도 그들을 즉각적인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익명의 제보자들로부터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하는 업데이트를 계속 받고 있었다. 요원들은 여전히 그의 행방을 추적 중이었고 내부 부서들에는 체포 지시가 하달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의 폭발적인 인기 덕분에 내용을 삭제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낳을 뿐이었다. 진실은 이미 스스로 형태를 갖추었고 이제는 어떤 수단으로도 지울 수 없었다. 매 시간마다 새로운 집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역사회는 자발적으로 대피 경로를 논의하는 모임을 조직했고 독립 엔지니어들은 지질 불안정성 지도를 예언된 날짜와 대조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인플루언서들은 라이브 방송에서 사건을 다루며 더욱 큰 주목을 끌어냈고 국제 지진 모니터링 기구들조차 일본 영토에 대한 감시를 이례적으로 강화하며 예언을 입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징후를 찾기 시작했다. 세계 대부분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재난의 가능성은 다양한 분야가 입장을 취하게 만들었다. 한때 외딴 마을에 갇혀있던 예언은 이제 수천 명의 결정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미친 감정적 충격을 인식하지 못했다. 예언을 한 번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자신의 안전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집을 떠나야 할지 남아야 할지를 두고 논쟁했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마치 역사적 사건의 한복판에 있는 듯 예언을 이야기했다. 렌의 영상 댓글에는 통제할 수 없는 힘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을 호소하는 일본인들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누군가는 경고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고, 누군가는 더 많은 정보를 요청했으며, 어떤 이들은 다가오는 미래를 맞이할 용기를 바란다고 남겼다. 그 댓글란은 낯선 사람들끼리 취약함, 운명, 변화, 공동 책임에 대해 깊이 있는 생각을 나누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그 충격은 한국에도 강하게 전달되었다. 아야메의 비전은 전국적인 화제로 떠올랐고 TV 프로그램에서 다뤄졌으며 전문가들의 분석과 공개 포럼에서의 토론 주제가 되었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 예언을 자국이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을 맡아야 한다는 부름으로 해석했다. 예언의 다른 부분에 기록된 푸른 문 블루 게이트의 해라는 표현은 다가오는 지역 재편의 시기를 상징하는 말로 반복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각성이 경제적 기술적 강화의 신호였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세계적 사건을 대비하는 영적 변화의 징조였다. 일부는 무녀가 남긴 가장 오래된 문서에 언급된 남북한 통일 가능성과 이 예언을 연결짓기도 했다. 이 모든 사건의 폭풍 한가운데서 렌은 조용히 전개 상황을 지켜보며 모든 세부를 흡수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또한 아야메의 죽음이 끝없는 계시의 원천을 닫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그녀의 말이 남길 영향까지 끝난 것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남긴 글은 이제 앞으로의 선택, 논의, 변화들을 이끌 유산이 되었고, 그 메시지를 살아있게 유지할 책임은 렌 자신과 두려움 없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달려 있었다. 영상 속에서 자신의 용기에 감사한다는 시청자들의 댓글을 읽으며 그는 안도감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느꼈다. 진실은 드러났다. 이제 세상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결정할 차례였다. 그 후 며칠 동안 여파는 계속해서 커졌고, 처음엔 무관심했던 국가들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지질학, 국제정치, 아시아 역사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해당 문서에 대해 입장을 내기 시작했고, 일부는 예언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라고 경고했다. 전 세계적 논의는 더욱 뜨거워졌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처음부터 이 사건을 지켜본 이들 사이에서 하나의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경고는 이미 주어졌고 더 이상 무시할 시간은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아야메의 이야기는 더 이상 외딴 예언자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두를 향한 집단적 부름으로 바뀌었다. 세상을 열린 눈으로 바라보라는 초대이자 당연하게 여겨졌던 구조들을 다시 질문하라는 촉구였다.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기 전 나타나는 신호들에 대해 다시 성찰하라는 충동이었다. 그리고 렌은 비록 위험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끝났음을 느꼈다. 그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했다. 이제 각 시청자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할지는 그들의 몫이었다. 이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당신에게 닿았다면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계시가 미래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당신의 시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이 순간의 깊이를 다른 이들이 이해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